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그리고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은 작년 3월부터 인디코드라는 이름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디코드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light, 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개발협력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그 다음에 우리 정책, 연구자들, 도움을 줌으로써,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분명히 즐거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장에서, 수원국의 현장에서 우리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협력하는 파트너들도 우리의 활동들을 통해서 딜라이트, 즐거움을,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7차 인디코드는 아주 저한테도 그리고 우리 또 전북대에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이 세계에도 아주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화과 공존의 국제 원조 레짐,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손혁상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손혁상 교수님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차 강연해 주신 손혁상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시고 국제개발협력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우리가 소위 코이카라고 부르는 코이카의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그 이전에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원의 위원, 경희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그 다음에 개발협력학회 학회장, 한국사회과학지원 SSK 사업단의 연구 책임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코이카 정책자문위원 등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도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7차 인디코드 대안과 공존의 국제 원조 레짐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손혁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춰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혁상입니다. 우리 조락장님이 좀 과장이 심하시네요. 개발협력 분야에 좀 오래 있으면서 굉장히 운 좋게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사업하고 또 정책 애드버커시도 하고 또 평가도 같이 개발평가도 하는 개발협력이 연구자 학자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해볼 기회를 좀 가지면서 지난 한 20년 이상 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이게 인디코드가 제가 잘 몰랐는데 초대를 받고 조사해 보니까 명품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국내의 유일한 명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17차니까 그동안 개발협력에 관한 다양한 얘기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을 텐데 오늘 주제는 조금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익숙할 수도 있는데 제가 코이카에서 한 2년간 다른 국제 원조기관 분들을 만나고 또 국제회의를 다니면서 실천적으로 좀 저한테 주어졌던 느낌이라 그럴까 학습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할 거리, food for thought라 그러죠. 그걸 좀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고민 중인 주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쪽 원조, 개발협력, 또 국제개발 이런 거를 접근하거나 접촉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개인적인 위치죠. 나의 위치. 나의 위치는 뭐죠? 좋은 일 하러 간다는 거죠. 좋은 일 하러 간다는 거는 누구를 도와준다는 생각. 도와준다는 거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관계에서 자기를 위치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국제기구나 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국제관계의 시각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또 우리 자신 속에 하나하나 생각 속에 젖어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말이죠. 나가보면 대도국 많이 가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주는 집단은 상당히 소수예요. 그리고 받는 국가나 받는 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근데 그 받는 분들의 생각과 시각을 놓쳐버리고 주는 사람들에 관한 like mind라고 하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협력을 접근했을 때 굉장히 글로벌 차원에서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이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자들이 국내외 관계자들과 토론을 하던 대화를 나누는지 간에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어떤 이 국제 레짐에 관한 개발협력 레짐에 관한 시각을 한 번 정도 오늘 곰곰이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느낌이 오시죠? 별 재미는 없어요. 그게 뭐 흥미롭거나 굉장히 프로보커티브하거나 익사이팅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최소한 내가 개발협력을 하는데 어느 사이드에 어떤 생각의 틀로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자기를 이 속에 계속 채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다양한 시각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 화합해 갈 거냐, 선택할 거냐, 화합해 갈 거냐, 초이스를 할 거냐, reconciliation, reconcile 해 갈 거냐. 이 생각들을 여러분이 한번 계속 마음속에 가지시면 크게 한 3, 40분이 지루하지 않게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차트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주는 사람 위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위치 컨트리죠. 제국주의 국가, 잘 사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뭐 여러분 생각나는 국가들이 식민지를 수백 년간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에서 지배를 했지 어떤 국가를 뭐한테 도와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도와주는 게 잘 도와주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고민들을 했냐? 그들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관리해 갈 거냐. 이 학문이 굉장히 잘 발달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주권을 가진 국가들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의 식민지 관계를 유지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몇백 년 동안 자원을 수탈해간 자기네들의 과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도 작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자원과 인력에 대한 시장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 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고민해본 경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게 마샬 플랜이라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부흥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할때 미국이 마샬 장관의 이름을 따서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시장이 있는 경우에 노동력과 자본이 들어가면 성장이 되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결과가 다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됐어요? 빚에 갚지 못하고 빚에 찌들려서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바로 50년대부터 나온 게 미소가 서로 냉전 체계에서 경쟁하니까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끼리 동맹, 소위 미국과 소련과 동맹하지 않고 우리끼리 좀
생각 좀 해보자 하는 것들이 반동회의나 비동맹 운동이나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60년대에는 잘 사는, 제가 이거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그 OECD 나학 경우에는 그 원조를 주는 국가들 간의 원조위원회, OECD 위원회인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60년대, 70년대를 쭉 G7, E7, 루타드, 니오, 마파,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80년 전까지를 쭉 볼 때 공여국들은, 과거의 제국주의나 도와줄 수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조를 좀 줄곧 규범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편에서 해왔다면, 다른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에서는 그건 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어떻게 자립이라는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강조하죠. 솔리데리티, 연대 강조하죠. 자립과 연대 속에서 서구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갈 것이냐는 고민들을 쭉 해온 거죠. 이게 80년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겪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제3세계의 노력들이 다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간 신자유주의,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개도국에서도 적용시킬 것이냐는 게 지배적으로 됐었고, 그게 2000년대까지 와서 그 GPEDC나 브릭스나 ALB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 그린 이유는 이 원조 레짐의 대항과 공존과 경쟁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더 쉽게 여러분한테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리한테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3억 불 정도의 원조 자금을 줬어요. 약 3억 불 정도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때 없어서 모르시죠? 그때 죽도록 서울 시내에서 데모를 했어요. 반대 데모. 3억 불 정도 그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는 건 우린 참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프리카 갔을 때, 다른 국가에 갔을 때 많이 놀라는 게, 이 현지 주민들이 원조에 대한 본인들의 마음, appreci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낮아요. 수백 년 동안 식민지 관계를 통해서 가져간 거에 비하면 지금 주고 있는 거는 아주 일부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강한 거죠.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현재 누가, 어떤 기구들이 원조를 주고받을 때 어떤 규범 체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눌 주제입니다. 레짐이라는 얘기 혹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안 배워도 괜찮아요. 레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절차와 규범 체계가 어떤 특정 섹터나 주제에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스템 정도를 레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레짐이 뭐가 있을까요? 무역 같은 게, WTO 같은 거, 무역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또 환경 레짐 같은 거, 여러분, 교토의정서나 또 2015년에 파리 환경협약, 이런 체계들, 또 다양한 농업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주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레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짐을 왜 탄생하냐?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대체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 이거 아니면 소위 트랜잭션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 계속 투쟁을 하거나 협상을 해야 돼. 그런데 레짐에서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관계는 국내처럼 어떤 정치적 권위가 있어서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놓을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안보 레짐 안보 레짐도 다양한 레짐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IAEA 같이 원자력에 관한 레짐이나 다양한 레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 거버넌스는 그러면 뭐냐? 국제 레짐과 뭐가 다르냐? 다양한 설명이 제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정의를 국제 정치학자들이 해놓은 개념들이 조금씩 다른 정의들만 찾은 게 한 16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거버넌스가 뭐냐를 대답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글로벌 거버넌스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할 말은 딱 하나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 글로벌 거버넌스는 레짐은 참여자의 주체가 당연히 어떤 특정 섹터의 국가가 공적 기관이 참여의 주체가 되겠지만 글로벌 거버넌스는 수평적 관계죠. 그거보다 국가도 있고 비국가 단위들 대학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왜 원조 레짐의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 딴 거 없어요. 과거에 공역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이 몇 나라 없을 때는 OECD 다학에서 알아서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웬만한 중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머징 도너라고 하는 공유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레이시아 당연히 공유국에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가 수호국일까요? 공유국일까요? 인도네시아 관리들한테 공유국 얘기 빼면은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정부 빼놨을 외에 당연히 공유 기관도 있고 터키, 브라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국가들은 공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들은 이 이머징 도너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점점 더 원조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절차와 규범에 관한 생각들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조 레짐의 군절화라는 게 오늘 얘기할 주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역시 전통적인 공유국들의 모임인 OECD다. 한국도 2010년도에 24번째로 가입을 한 OECD고 두 번째가 OECD 다 가지고는 좀 어려워져서 포용성을 어떻게 넓힐 건가 해서 만들어낸 게 GPEDC라고 글로벌 파트너십 포 이펙티브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OECD 다학에서 더 이상 포용적으로 많은 국가들을 가져가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은 선상에 있고 그러면 저쪽에는 이제 포용성이 가장 높은 게 있겠죠. UN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회의인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이라고 다 모여요, 여기는. 이거는 국가만 모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대학, 기업 다 모입니다. 제일 규모 면에서의 대표성은 큰 회의가 하나 있고, 레짐이죠. 다시 글로벌 사우스에서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 떠오르는 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하고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먼트 뱅크 같은 제 글로벌 사우스 중심의 다자개발은행 같은 글로벌 사우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네 가지 레짐의 축으로 개발협력이 좀 문제가 돼 있다.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갖고도 논쟁들이 좀 있어요. 너무 그러면 중국을 어디다 넣을 거냐?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냐 노스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중국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전 세계에서 원조를 6번째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그럼 중국이 글로벌 노스냐? 노스에서 하는 대로 안 따라가. 그럼 중국이 사우스냐? 얘기를 안 해. 러시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즘은 글로벌 노스, 글로벌 이스트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을 이스트, 이건 인도를 중심으로 나머지 국가들을 한 150개 정도, 160개 정도를 글로벌 사우스로 이렇게 3등분 하기도 합니다. 근데 3등분 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각각의 레짐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씩 여러분하고 짚어보죠. 글로벌 사우스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 옛날 얘기를 왜 하시나? 1955년에 반동회의.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반동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모인 회의입니다. 이미 1900년도에 영국에서 그 식민지 시대에 범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합니다. 물론 지식인 중심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연대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얘기를 시작하죠. 제3세계라는 용어는 그 인류학자 알버트 소비가 그 어떤 잡지에 기고한 데서 최초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동맹. 나는 어떤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나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의 동맹국으로서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간섭, 당연히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식민지주의의 종식, 이제 식민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제3세계 연대, 글로벌 불평등 감소라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모인 겁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23개국이 있는데 세계 인구의 54%가 55년도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에 발빠른 일본이 쓱 들어갑니다. 야, 일본이 왜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무지하게 궁금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패전 이후에 10년 지나서 어느 특정 국가보다는 어떤 진영의 본인들이 포지션하는 게 안보적으로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결과입니다. 필리핀은 미국하고 군사협약이 있는 나라였고, 북베트남은 소련하고, 남베트남은 미국과 동맹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동회의에 이 국가들 중에 비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후에 이제 다양한 파급 효과를 불러옵니다. 10원칙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단방위를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집단방위 사용 금지,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에서 나토하고 바르샤바 협약,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국가들의 안보 협약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과를 보면은 탈식민지주의가 당연히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비동맹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류화가 되고 냉전 체계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엔 내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숫자적으로 제3세계 국가 77개 국가가 모인 G77을 64년도에 결성합니다. G7보다 G77이 더 먼저 결성을 했어요. 이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G7이 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내에서 이런 조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제 남남 협력이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유엔에서도 UNCTAD라는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무역 개발 기구인데요. 왜 이게 이제 여러분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2차 세계 대전에 정치 경제 질서를 만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엔을 통해서 안보 평화 체계를 만든 거고, 다른 하나는
경제 질서는 뭐가 핵심이죠? 그 워싱턴 그 DC 근처에 있는 브레튼 우드라는 데 모여서 월드뱅크, IMF, 그 다음에 가트라고 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라고 해, 가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역에 관한 거, 통화에 관한 거, 개발에 관한 거, 이 세 가지 경제 질서를 만든 게 브레튼 우드 조약입니다. 당연히 레짐이죠.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도권이 반영된 레짐을 만들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 레짐이 주는 안전함과 편리함에 동의해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그 40몇 년에 1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움프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G77이나 반동회의나 비동맹을 통해서 그런 주류적인 경제 질서, 국제 경제 질서와 대안적인 경제 질서가 무엇인가, 무역체계가 무엇인가를 유엔 내에서 고민하자고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주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지하게 위협이 되죠. 이 위협이 되니까 유엔에서 당장 뭐가 나오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하셨겠지만 베이직 휴먼 니즈 어프로치라고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관한 접근을 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뭘 했어요? 마셜 플랜처럼 인풋 중심의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시장에 자본을 불리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받는 무식주 중심의 베이직 휴먼 니드 어프로치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와요. 74년대는 공식적으로 뉴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모드, 니오라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자라는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가 나오죠. 반동회의가 가지는 여파는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컸다. 비동맹은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유고에서부터 인도의 네루, 유고의 티토,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 이 세 사람이 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동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가지 활동 목표를 보면은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자. 끊임없이 브레튼 우드가 갖고 있는 월드뱅크, IMF, 그 GATT라고 얘기하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라고 하는 이 국제 외진에 관한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원조를 공유국 중심으로 알아서 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결권이나 바자주의를 좀 하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쇼크를 준 게 이제 G77인데요. G77이라고 그래요. 제네바 1차 아까 웅프다드 회의에서 그 77개 국가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단 투표를 할 수 있죠,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과 한평권 여러분 아시죠? 안보리에서는 5국가의 그 안보리 상위국가의 거부권이 있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과 일국 1표입니다. 77개 국가가 집단 투표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그 안보리 국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엔 총회에서는 결정이 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G77 국가의 출범과 아까 말씀드린 OECD 낙의 출범과 의심이 좀 있는 거예요. 연관관계가. 그 전까지 유엔 내에서 평화, 안보, 개발, 인권 이런 주제들을 다뤘었죠. 안보리가 있고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고. 근데 어떻게 돼요? 원조에 관한 얘기를 이제 유엔을 떠나서 OECD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OECD는 누구들의 모임이죠? 당연히 리치 컨트리들의 그 조직이 OECD, 우리도 가입한 1996년에 우리 가입했었죠. 가입되면 선진국 되는 건 줄 알고 우리 가입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G77이 주는 영향력은 알게 모르게 레짐 속에서 상당히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74년도의 신국제경제 질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흐지부지해졌지만 왜 흐지부지해졌냐? 당연히 오일 쇼크가 오고 그 G77 내에서도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휩쓸면서 니오가 줄어들지만 니오의 행동 원칙을 제가 색깔로 표시한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 역사 없이 문제 제기하는 거죠. 글로벌 노스가 과거 식민지 제국주의 그 이후에 불평등 관계를 통해서 수탈해 간 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라. 페어한 세계경제 질서를 갖자.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건 어떻게? 우린 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된다. 특별 차별적 특혜 요구를 했고 천연자원도 국유화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고 개도국 상품이 항상 여러분 무역할 때 뭐가 문제죠? 공산품과 농산품이나 원자료 자원과의 상품의 비등가성이죠. 공산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개도국 상품에 대한 가격을 보장해라. 또 부홍화제도 개혁해라. 원조를 확대해라. 이거를 듣고 있는 그 주요 공유국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 이거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원조를 주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더 이상 유엔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힘들겠다는 생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또 핵심 특징 중에 하나가 남남협력입니다. 더 이상 노스와 사우스 간의 협력이 아니라 우리 남남들 간의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G77에서 카라카스 프로그램 오브 액션이라고 이 카라카스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이 그 밑에 나오는 페레스 구에레로 트러스트 펀드라는 건 이 카라카스 프로그램 오브 액션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유엔 내에 설치를 합니다. 또 브란트라고 그 독일 수상이 낸 보고서에는 노스 사우스가 협력 관계에서 사우스 사우스 코퍼레이션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못 사는 국가를 지원하는 형식의 과거의 브레튼 우드나 OECD 딱 중심의 규범 체계의 지속적인 도전들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종속이론이나 세계 제재 이론 같은 이론적 접근이나 현실적인 삶의 조건에서 그리고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간의 연합과 연대 속에서 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도전을 원자효과성이라는 틀로서 이 OECD 닥은 어떻게 담아냈냐? OECD의 경우에는 위기가 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글로벌 사우스한테 어떻게 원조를 잘 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면 최근에는 OECD 닥한테 가장 큰 챌린지는 떠오르는 그 원조 강대국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는 가장 큰 또 챌린지가 되어 있습니다. OECD 닥에서는 원조 효과성, 왜 2000년도 원조 효과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많이들 피곤해졌어요. 원조 에이드 파티그라고 그래서 원조 주는 게 효과가 있냐는 얘기가 텍스페이어들 입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원조가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모여서 2005년도에 이 정도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수원국의 오너십이나 원조 일치 주는 전략과 받는 국가들의 개발 전략에 일치가 있어야 되고 공여국 간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결과 중심의 원조나 상호 책무성 이런 5가지 원칙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오케이
원조 효과성이라는 말을 알겠는데, 그럼 이 5가지를 지키면 개도국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나 개도국의 삶의 변화가 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펀더멘탈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이 OECD 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또 한계 중에 하나죠. 왜? 이 5가지 원칙이나 문제들 다 어떤 거에 과정과 절차에 관한 원칙들입니다. 기본책.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글로벌 사우스에서 챌린지 하기가 훨씬 용이한 거죠. 왜? 내가 중국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처럼 원하는 거 절차상의 기본 따지지 않고 필요한 거 줘서 결과물 빨리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원조라고 챌린지를 할 때 개도국 입장에서는 뭘 느끼겠어요?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스톡홀름에서 했던 회의 중에 하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중국 원조를 선호한다. 유럽보다. 아프리카 어떤 국가인지 얘기 안 할게요. 소위 데퓨티 프라임 미니스터가 유로피안 디벨롭먼트 데이즈라는 회의에서 한 얘기, 직접 들은 얘기. 왜 우리는 프리퍼하냐 중국을? 이 OECD 낙은 와서 파리 원조 효과성이 어떻고 규범이 어떻고 이런 걸 너희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 어떻게 따라갈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컨디셔널리티라고 원조를 위한 이행 조건 얘기를 조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와서 딱 하나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What do you want? 뭘 원해? 대신에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중국이 무슨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에요. 뒤로 가서 어떻게 돼요? 중국은 대신에 그거 하려는 말이야. 우리 중국 노동자가 와야 되고 우리 중국 물자가 와야 되고 저쪽에 있는 니들 그 희귀금속 있잖아. 그거 좀 내가 한 200년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중국 조건에도 붙는 거죠. 그러나 그 개도국 입장에서는 원조를 바꿔 수용하는데 중국식의 접근이 훨씬 더 본인들한테는 노화적으로 느낀다라는 인식은 저버릴 수 없어요. 위기의식이 느껴지죠. 제가 2021년도에 타이드워터 회의라고 공여국 원조기관, OECD 당에서 원조기관 수장들의 비밀회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국장 떼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스위스에서 했는데 그 제네바 회의 갔을 때 그 이틀 동안 했던 회의의 가장 큰 띵이 뭐였냐?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겁니다. 중국이 개발협력에서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저렇게 우리의 OECD 낙에서 규범 체계를 따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따르지 않는 아웃라이어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이냐. 생션 더 이상 먹히지도 않고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다른 그들 국가가 상대하는 다른 개도국들한테 어떤 로직으로 OECD 다학의 규범 체계가 중국이나 아까 말한 글로벌 이스트들이 얘기하는 개발협력의 규범 체계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이냐는 뇌쇼나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그 회의의 핵심 주제예요. 모두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맞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먹히는 거는 이상하게 잘 안 먹히고 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어떻게 해요? OECD 낙에서 더 이상 원조 효과성 얘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GPEDC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GPEDC 출범한 부산 총회에서 한국의 가장 큰 맨데이트는 뭐였냐면 이 회의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머징 도너로서의 한국이 어떻게
아까 말한 글로벌 이스트들이나 새로운 인도나 브라질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나 터키나 이런 국가들을 OECD 닥 프로세스로 데려올 것이냐. 이 역할을 2010년도에 OECD 닥 신입회원으로 들어간 한국한테 기대하는 역할이었어요. 한국 무지하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중국이 참석하긴 했지만 고위층이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중국의 입장은 뭐였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OECD 닥이 이런 원조에 대한 규범들이 교과성에 대한 규범이 있고 구속성 원조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원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나 재화를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국내 물건. 미국의 PL480처럼 미국 쌀을 원조하는 거죠. 이런 구속성, 또 인권에 관한 것, 정책 일관성에 관한 것. 정책 일관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농업 개발을 위해서 특정 국가에다가 농업 지원을 하면서 그 농업 지원한 국가의 농산물 수입은 막는 거예요, 무역으로. 정책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게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라고 OECD 닥에서 하고 있는 규범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범 체계들을 어떻게 다른 non-닥 국가들한테 전달하고 포용해 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였다. OECD 닥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32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31 국가에다가 유럽연합까지 포함해서 가입 기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 GNI, ODI 레이시오가 0.2%든지 1,350억 정도 1년에 원조를 주면 가입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격이 된다고 가입하지 않아요. 왜? 가입을 하면 피어 리뷰라고 동료 검토에 대한 대상이 됩니다. OECD 닥에서 대표단이 와서 너희들이 규범대로 원조를 하고 있냐 없냐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써줍니다. 귀찮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에는 되게 어려운 거죠. GPDC는 그 다음에 OECD 닥이 너무 전체 국가 중에 아까 글로벌 사우스가 100몇십 개 국가고 G7이 7이고 그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32개, 24개 국가잖아요. 너무 이 멤버십이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용어로 얘기하면 포용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PDC는 그 포용성을 좀 넓혀서 이제 꼭 공유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개인의식도 얘기하고 결과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 이 아까 말한 그 파리 원자력가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GPDC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그 현상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게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리오 회의라고 1972년도에 환경 그 회의를 열었을 때 개도국들은 뭐 매연이나 이 폐기물이나 산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폐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환경 보호해야 된다고 72년도에 다 우리 뭐 산림 보호하고 나무 자르지 말고 그랬을 때 개도국들 입장이 뭐였어요? 지구 환경을 망친 건 노르스들인데 왜 지금 그 똑같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때 나온 개념이 어떤 거죠?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CBDR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환경에서. 그래서 같은 환경 문제를 글로벌 아젠다로 대할 때 공유국과 노스와 사우스의 responsibility, 책임이 다르게. 놀랍게도 2012년도 GPDC 회의 결과 문서를 보면 신흥 공유국들한테 그 개념을 적용해 줍니다.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를 이 규범들을 너희들은 꼭 안 지켜도 된다. 엄격하게. 그렇게까지 사실은 유언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한마디입니다. OECD 닥이 투명성이니 결과 중심이니 이런 얘기 만들어낼 때 처음에 우리 중국은
그 현장에 없었다. 이 규범은 우리가 없을 때 만든 규범인데 그 규범을 내가 왜 따라야 되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마지막 순간에 GPDC에 대한 예비 검토를 해보니까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중국 원조를 평가를 해보니까 중국 원조 점수가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거예요. 항상. 중국 입장에서는 너희들 기준을 가지고 왜 나를 평가하는 잣대를 쓰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꾸준히 GPDC는 2014년, 16년, 재작년, 22년 3번 정도의 회의를 해서 여전히 지표도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지만 처음에 기획한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GPDC를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이 GPDC를 만든 주역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정부입니다. 부산서 만든 회의에서 뭔가 포용성 넓은 원조 개발협력 레짐을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한 그 목표에 찬동해서 한국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었어요. 넌다 국가 중에 제가 어떤 보고서에서 한 거 보면은 54개 국가가 최소한 원조에 관한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공유에 대한 정책 문서나 기관이 있는 나라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넌다 국가 중에 54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이들 국가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페루나 이런 나라들은 크지만 내가 여기 하나 적을까요?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인데 내가 OECD 낙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 규범 체제를 내재화시키면서 멤버십으로 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중국처럼 중국하고 같이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중국은 욕을 많이 먹으니 제3의 방법으로 가는 게 나을까? 놀랍게도 이 중에 상당 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레짐의 어느 규범체계 속에서 자기네 원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한국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뭔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UNDCF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결정을 해가지고 2007년부터 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하는데 모든 행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적인 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줄에 썼지만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UNDCF 갔다 온 다음에 느낌들은 토킹 샵. 말하는 샵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되는 건 없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은 없다. 그러나 이 준수의 규범 준수에 대한 규정력, 인포스먼트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당성의 문제, 모두 스테이크홀더가 다 모일 수 있는 정당성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브릭스 중심으로 한 이제 중국은 뭐 이런저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로 시작했다가 스몰 S로 시작했다가 사우스 아프리카가 조인하면서 그 뒤에 브릭스의 스몰 S가 대문자 S가 돼서 5국가가 된 거죠. 2010년도에. 영향력은 상당하고 지금 2023년 가장 마지막 정상회의를 보면은 총 69개국이 참여합니다. 과거에 브릭스라고 해서 브릭스 회의에 몇 나라 참여하는 정도랑은 다른 거죠. 근데 이 브릭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OECD 낙이나 선진국 중심의 규범 체계를 여기서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브릭스 자체의 규범 체계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차이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제, 브라질,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만만치 않아요. 러시아, 중국과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인도하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브릭스가 대서방 국가에 대한 대응으로 만나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들이 통합된 하나의 규범체제를 어떻게 가질 거냐, 이거는 지금 지켜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다. 근데 결국은 상당히 경제적 성장으로 해서 뉴 디벨롭먼트 해서 그 1대1로에 대한 개념들 가지고 전략 가지고 지원해주는 리소스는 여기도 가지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뱅크는 한국은 눈치 보다가 가입을 했죠. 미국은 가입하지 않고. 그러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다 가입을 해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AIIB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의 G7이나 반도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이 목소리를 집행할 수 있는 자원, 리소스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왜 다른 세팅이냐? 목소리와 함께 리소스가 동반된 다른 개조국들이 OECD 다학 체계로 가지 않고 이 새로운 대안적 체계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는 틀이다. 그러나 여전히 AIB가 누가 제일 많은 수혜자냐?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제일 많은 수혜자예요. 그게 이제 갖고 있는 한계죠. 중국, 러시아에 제일 많이 주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중국인데 보수적으로 보냐, 아니면 좀 그 적극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통계를 정확히, 중국 통계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중국 내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먼저 통계는 보고를 하지 않아요, OECD 다에. 왜? OECD 다 외지를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발표하지 않아요. 통계는 발표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다 외부 기관들이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 액수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오늘 뭘 팩트나 사실관계나 이론에 대한 인지보다는 오늘 꼭 공유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개발 협력을 할 때 막연하게 이제 OECD, 낙에서 얘기하는 일방적인 서구 국가들 중심으로 한 원조 규범 체계가 유일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체계인지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에 대한 판단. 두 번째, 실질적으로 개발협력을 한다면 상대가 있잖아요. 개도국에 갔을 때 개도국 정부 관료나 주민들이나 또 학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원조 규범 체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할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외국인 학생들의 사실 어찌 보면 런던 국가들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논의는 그 선진 공역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국가들에 대한 여러분 국가와 또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SDG 이것들의 어떤 집합점 혹은 또 집합되지 못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시면서 교육하시면서 또 최근에 2년 동안 한국의 그 무상원 전담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당 코이카의 수장으로서,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시며 경험하셨던,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오늘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신 손혁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